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딸은 가장 먼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더 자주 보지 못했는지, 왜 전화 한 통으로 안심해버렸는지.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간병이요? 요양원 보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딸에게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자기는 출장이 잦았고 동생은 회사 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서류를 챙겼고 재활 일정도 직접 물어봤고 간병인을 쓰자는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민하셔서 낯선 사람 오면 더 불안해하세요.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가족이 직접 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도 딸은 어머니와 종종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괜찮다. 잘 있다. 딸은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간중간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오늘은 죽 조금 더 드셨어요. 그래서 딸은 더 믿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챙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뒤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딸은 문을 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간 순간 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몸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와 눈앞의 모습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요즘 자꾸 부딪히세요. 침대에서 내려오시려다 그러신 것 같아요.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으셔서 제가 아무리 챙겨드려도 잘 안 드세요. 설명은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딸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장 중에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이제 와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나간 사이 딸은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엄마, 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거 있어? 어머니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 없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딸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는 돌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걸요. 딸은 어머니 손을 놓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붙잡고 캐묻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 어머니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전에 드셨어요. 그 말투는 늘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누가 들어도 헌신적인 보호자 같았습니다. 딸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내내 딸은
며느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방식까지.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시계를 한 번씩 힐끗 봤습니다. 딸은 그 사소한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렀다가 나온 동생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때? 딸이 조심스럽게 묻자 동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누워 계시지.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붙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앞에서 의심을 꺼내는 순간 이 일이 가족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 없는 의심은 언제나 의심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며느리가 어머니 방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러시면 서로 힘들어요. 딸은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곧 방을 나왔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딸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다음 날부터 딸은 의도적으로 집에 더 머물렀습니다. 출장 일정도 미뤘고 외출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형님 출장 안 가세요? 그 질문이 처음엔 그냥 안부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하루에 2번, 사흘 연속 반복되자 딸은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오후 며느리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는 게 더 편하셔요. 그 말에는 정중함 속에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딸은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늘 동서한테 고마워. 하지만 그 순간 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 집에는 말로 하지 않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딸은 침대에 누워 오래 고민했습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볼 것인가? 결국 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말보다 증거가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딸은 어머니 침대 옆 서랍에 작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선택이 이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녹음기를 숨긴 날부터 집 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조금씩 생기는 거친 틈을요. 첫 번째 변화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투가 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약 드세요. 일어나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전엔 끝에 항상 요가 붙어 있던 말들이 점점 명령처럼 변해갔습니다. 딸은 일부러 거실에 앉아 아무 일 없는 척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귀는 어머니 방 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 방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부르시면 저도 힘들어요. 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조금 더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 해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딸이 집에 있는 걸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출장은 언제 다시 가세요? 일개니 미루다.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딸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더 있다 가려고. 그때마다 며느리의 입술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숨긴 지 이틀째 되는 날 밤, 딸은 거실에서 잠든 척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 눈만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사람 그림자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눌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도 주무시네요. 잠깐의 침묵 뒤 그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러면 서로 힘들어요. 딸은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딸 앞에서 보이던 얼굴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팔에 새로운 멍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전날과는 다른 위치였습니다. 엄마, 이건 또 왜 그래? 딸이 묻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언제 들어왔는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움직이시려다가 그러신 거예요. 설명은 빠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주는 척하며 침대 옆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음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 불빛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밤,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툭툭 던졌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딸한테 괜히 말하지 마세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만 봐야겠다고. 더 기다리다가는 어머니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다음 날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완전히 방심했을 때 녹음기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선택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딸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방에도 잠깐 들렀고 며느리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습니다.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말투에는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을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외출이었습니다. 집에는 며느리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딸이 떠난 뒤 집안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또 그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릴 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금 더 날 선말이 이어졌습니다. 딸도 없는데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 말 뒤에는 작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침대 옆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자꾸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말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서로 편해요. 아니면 빨리 가시던가. 그 순간 어머니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집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괜히 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하면 진짜 요양원 보내버릴 거니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은 어머니의 침대 옆 서랍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내가 이 집 구석을 탈출하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시각 딸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딸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집 안에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말이 남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면 의심을 살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어머니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2시간쯤 지나 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왔어요. 딸이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에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딸은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의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녹음기를 꺼내 들고도 바로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들은 말만으로도 가슴이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요. 이건 성질이 나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계획을 가진 사람의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어머니 방에 갖다 놓기로요. 그날 저녁 딸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집 안을 오갔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잘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에는 경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딸은 다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대신 휴대폰 하나를 어머니 이불 밑에 두었습니다. 나가기 전 미리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들을 수 있게요. 그리고 녹음 기능까지 켜놓은 채요.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모든 걸 잡으려고요. 그리고 올케한테 말하고 바로 외출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나간 걸 확실히 확인한 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며느리의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침묵 뒤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슬슬 정리하셔야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간병했잖아요. 밤낮 없이 어머니 옆에 있었고, 다른 사람 도움도 안 받았잖아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유산은 제가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이 집도 이 재산도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아주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을 말하듯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만 가만히 계시면 다들 편해요. 딸도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당신 아들도 저만 믿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 한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녹음기에는 어머니의 짧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시각 차 안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딸은 차 안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녹음을 끝내고 전화를 끊은 뒤 남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오늘 안에 집에 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어머니 방에서 휴대폰을 회수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보호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히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음된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부터 들어. 동생은 무슨 말인지 묻지도 않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지나자 눈썹이 찌푸려졌고 세 번째 문장이 흘러나올 때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지. 이 집이랑 재산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동생은 이어폰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게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을 때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잠깐 나와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때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녹음된 휴대폰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 안에 며느리 목소리가 그대로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자신의 목소리에 그대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닥쳐. 동생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할 말이야? 며느리는 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해야.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야. 동생은 한 발짝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엄마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해?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펑펑 울더군요. 동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일 변호사랑 통화할 거고 어머니 일에는 다시 끼어들지 마. 며느리는 짐만 챙겨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동생은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녹음된 휴대폰을 그대로 제출됐고 간병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어머니 상태 기록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길게 끌지 않고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물 한 모금도 드시기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식사를 하셨고 조금씩 표정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아니라 말하면 너희가 다칠까봐 참은 거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엄마는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고 전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딸은 그 변화를 보면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왔으니 그걸로 괜찮았습니다. 이 일은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가족 하나가 깨졌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더 이상 침대 위에서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면 존재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못했나 보다, 누가 말하지 못하고 있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